이 책의 저자인 월터 미셸 박사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실험인 마시멜로 테스트의 창안자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월터 미셸 박사는 유혹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는 자제력 또는 의지력, 즉 자기를 통제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한번 차분히 돌아보자. 당신의 자제력과 자기 통제는 언제 제대로 작동하고 언제 그렇지 않으며 또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만족을 지향하는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유혹을 이겨내는지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다. 저자는 예전에 파리 제5대학교 앞에서 희한한 광경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파리 제5대학교는 철학자 데카르트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르네 데카르트 대학교라고도 불리는 명문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정문 앞 거리에 학생들 때로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손에 든 담뱃가베는 불어로 커다랗게 흡연은 목숨을 앗아간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그 풍경을 보고 희한하다고 느낀 것은 그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공부에 집중했을 그 청년들이 왜 유독 담배에는 맥을 못 추는 것인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월터 미셸 박사는 자제력에 대한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 스탠포드 대학교 부설 빅유아원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실험은 4, 5살짜리 아이들을 가혹한 딜레마에 빠뜨린 실험으로 유명하죠. 실험은 간단합니다. 탁자에는 마시멜로 1개와 종이 놓여 있었고 아무 때나 종을 울려 실험 진행자를 부르면 그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진행자가 올 때까지 먹지 않고 참으면 1개를 더 준다고 말하죠. 원하는 때에 작은 보상을 받을지 힘든 상황에서 15분을 기다렸다가 더 큰 보상을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아이들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Okay, sit in that chair. All right, here's the deal. Marshmallow for you. 방 안에는 장난감이나 책, 그림 등의 아이의 주의를 빼앗을 물건은 전혀 없고 이 상황을 실제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 영상을 본 사람은 누구나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이들 절반은 애써 정신을 딴 데 팔면서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멀리하며 15분을 기다리는 일종의 위협을 일부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How'd you do? Should I tell you to give you another one? 이 간단한 실험은 만족지연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전 세계에 알려지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이어진 연구인데요. 이들 참여자 표본을 추적해 10년 간격으로 다양한 척도로 그들을 평가한 결과 4, 5살 나이의 그 아이들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렸느냐에 따라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했는지가 차이를 보였고 나아가 대입 시험 성적도 달랐다. 그들이 27살에서 32살이 됐을 때는 더 오래 기다렸던 아이들이 더 낮은 체질량 지수와 더 나은 자아 존중감을 보여줬고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했으며 좌절과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했겠다. 관련 연구가 줄을 이어 세계 전역의 신문과 잡지, TV 방송들이 앞다투어 마시멜로 테스트와 관련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세계는 마시멜로 열풍에 휩싸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실험이 유명해지다 보니 이 테스트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수석연구원 마이어러가 내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녀의 4살 배기 아들이 만족을 지원하지 못하고 당장의 한계에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녀는 매우 탁월한 과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한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한 셈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만족을 지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곧 그 아이의 끔찍한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마도 TV에서 본 테스트를 집에서도 해보고는 바로 집어먹는 모습에 우리 아이가 너무 참을성이 없는 게 아닌가. 나중에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고민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도 이러한 오해는 불명확한 미래에 대해서, 즉 아이가 미래에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알고 싶어하는 어른들의 욕구가 원래 연구가 담고자 한 의미를 변질시킨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초에 저자가 자제력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 것은 잘 될 만한 아이들은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제력을 키움으로써 훗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시멜로우를 즉시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한 개 더 얻은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관심을 딴 데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먹을까 말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아이의 검지가 종 위를 맴돌았다.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그러더니 갑자기 접시와 종이에서 시선을 거두며 고개를 획 돌리고는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몹시도 재미난 어떤 일이라도 한 것처럼 주먹으로 입을 막으며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아냈다. 아이의 얼굴은 자기 만족적인 미소로 환하게 빛났다. 아이들은 상상력을 동원해 재미난 딴짓을 함으로써 힘든 상황을 좀 더 쉽게 견딜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꿨습니다. 마시멜로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사진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웃기고 괴상한 표정을 지어보거나 코나 귀를 파기도 합니다. 관심 돌릴 데가 없으면 아예 엎드려 잠을 청하기도 하는 등 유혹을 외면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아이들의 상황에 따른 자제력의 차이를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아이가 선택한 보상을 접시에 올려놓고 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엔 조건을 바꿔 접시 아래에 놓아 잘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조건일 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짐작하셨듯이 보상이 눈앞에 보일 때 유혹이 훨씬 더 커져 아이들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었고, 그 차이는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평균적으로 눈앞에 보상이 보일 때보다 거의 10배나 오래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시멜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쫀득쫀득하다, 달콤하다, 녹아내린다, 맛있다 등의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하얗다, 둥글둥글하다, 두툼하다, 구름 같다 등의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두 번째 실험에서 연구팀은 마시멜로 테스트를 할 때 아이들에게 두 가지 생각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에겐 보상의 뜨거운 측면, 즉 식욕을 돋우는 매력적인 특질을 생각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차갑게 생각하도록 마시멜로를 둥그런 뭉게구름처럼 상상해보라고 유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시멜로가 쫀득쫀득하고 달콤하다고 생각한 아이들보다 뭉게구름 같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평균 2배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결국 기다리는 특정한 보상에 대해 뜨거운 생각에 빠져들면 만족을 지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결과들은 아이들 자체의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알아냈다. 원하는 것에 대해 뜨겁게 생각하도록 유도됐을 때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도 차갑게 생각하도록 자극했을 때는 쉽게 기다릴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어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슬프거나 기분이 나쁠 때 만족을 지어나기가 더 힘듭니다.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즉각적 보상에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명품을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서 오픈런을 하고 보복 소비,
보복 여행이란 말이 나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동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 은행에서 직원이 무려 614억 여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큰 사회적 충격을 줬는데요. 그 직원은 횡령금을 선물 옵션에 투자해 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직장에서 보는 큰 단위의 돈은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이 횡령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유혹을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혹 앞에서 자제력을 발휘하는 건 우리 뇌 안에 두 가지 시스템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극을 정신적으로 상징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뜨거운 자극에 희생양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그 힘은 전전두 피질에 존재한다. 활성화되기만 한다면 거의 무한한 방법으로 유혹적인 자극을 시키는 힘, 자극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는 능력이 그곳에서 시작된다. 미셸 박사는 이것을 뜨거운 충동 시스템과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요. 대뇌 변형계에서 작용하는 뜨거운 충동 시스템은 반사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옵니다. 마시멜로우를 덥석 먹게 만들고 끄는 지 며칠 안 돼 담배를 다시 찾게 이끌고 또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 범죄를 만들죠. 이에 반해 뇌의 전전두 피질에 자리한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인지적이며 복합적이고 뜨거운 충동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활성화됩니다. 이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자기 통제 노력과 미래지향적인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유아원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 초기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발달하고 점진적으로 활발해지며 20대 초반은 지나야 완전히 성숙해진다고 미셸 박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제력이 길러지는 시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뜨거운 충동 시스템과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는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뜨거운 충동 시스템은 강화시키고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약화시켜 우리를 유혹에 무릎 꿇게 만들도록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자인 월터 미셸 박사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인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과천에서 명문대를 다녔던 대학생이 부모를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했던 사건입니다. 이 대학생의 어머니는 명문여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엘리트 군 장교 남편을 만나 영부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실제로 군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의 계급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때문에 부모는 좌절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고 싶은 욕구를 가졌고 이로 인해 아들들을 질책과 훈육으로 철저히 통제하며 공부를 강요했는데요. 큰아들은 이런 부모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반항하였지만 소심한 둘째 아들은 늘 부모의 통제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속으로 삭히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둘째 아들은 국내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본인보다 성적이 부족했던 형을 위해 동생인 자기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자취방과 세간살이를 마련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형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부모에게 극단적인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결국 자고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끔찍하게 살해했던 것입니다. 친형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동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과도하게 아이를 통제할 경우 아이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왜 부모를 살해했을지 학생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인정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학생은 부모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부모가 한 번도 인정해 주질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에게 소극적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더 이상 부모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비난받지 않기 위해 부모를 제거하는 극단적 방식을 안타깝게도 택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를 짓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큰 심리적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나 양육자가 곁에서 아이를 도와준다면 아이 스스로 조절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